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돈이라는 주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나눴던 기호나 언어에 대한 기호, 그다음에 기호로서의 언어를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언어로서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언어의 정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언어로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돈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돈은 사실은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 없고, 또 때로는 돈을 막 싫어하다가도 돈에 얽매여서 사는 또 자신을 쉽게 발견하기도 하고, 또 돈을 잘 활용하면 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또 하다 보면 이제 돈에 국한되어 버리고 돈에 종속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 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몇 년 전에 돈의 철학이라든지 돈의 역사와 같은 책들이 발간이 되면서 돈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는 돈을 잘 안다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 돈을 그렇게 잘 아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돈이 진짜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이 얘기들을 나눠보는데요. 먼저 이 얘기를 위해서 제가 모비딕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모비딕이라는 소설이죠. 그 영화도 나왔고요. 이제 소설인데, 모비딕은 1851년도에 쓰여진 소설입니다. 허먼 멜빌이라는 작가가 썼는데요. 이제 모비딕의 이름은 워낙에 그 라틴, 남미라고 하죠. 이제 남미라고 하면 또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미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라고 표현을 해달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라틴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는 그 모카딕이라는 고래가 있답니다. 모카딕이라는 고래가 있는데, 이 모카딕은 상당히 사나운 고래 종류인가 봐요. 근데 그 모카라는 뜻이 뭐냐면 어머니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모카, 라틴어로요. 어머니의 바다고, 딕이라는 그 단어는 악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바다가 악마화되었다라는 고래인데, 여기서 이제 허먼 멜빌은 모비딕이라는 그 소설을 쓰면서 이제 모비라는 말로 바꾼 거죠. 살짝 모카딕이라 하지 않고요, 이제 모비딕이라고 바꿨습니다. 근데 이 소설을 사실은 읽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죠? 한번 몇 번 시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설을 읽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고, 이 멜빌은 자기 평생에 모비딕이라는 소설 하나만 쓰고 갔어요. 뭐 다른 소설이 없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런데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스마일이라는 그냥 그 화자가 나오죠. 계속 이 사람의 화자가 나오는데, 이 소설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모비딕이라는 백경이죠. 하얀 고래에게 발이 잘린 선장인 에이헤브라는 선장이 복수를 하는 그런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전체를 통해서 혹은 소설 전체를 통해서 복수심에 불타서 그 고래를 공격하는 선장 에이헤브의 모습을 그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 영화를 많이 안 보시니까 더 웨일이라는 영화가 2023년도에 나왔는데요. 그 웨일이라는 영화를 안 보셨죠? 근데 이 영화도 굉장히 재밌고 좋은, 제 기준에는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영화를 뭐 안 보셨을 거로 제가 짐작이 돼서, 더 웨일이라는 영화는 그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이 몸집이 엄청 큰 거죠. 엄청, 프레이저라는 배우가 옛날에 미라에 나왔던 주인공으로 나왔던 배우인데요.
이 배우가 그 몸집이 엄청 커서 자기 집에서 이제 이렇게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서도 겨우 이제 이렇게 화장실만 갈 정도로 서는, 그런데 대학의 이제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 시절이니까 이제 줌을 켜놓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자기의 학생들은 다 자기 얼굴을 보이는데 강사는 얼굴을 보이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는 주인공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주인공한테는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몸집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 여기에서 이제 딸하고의 어떤 갈등도 있고, 이제 어쨌든 뭐 그런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영화이긴 한데,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해석을 하기는 힘들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렇게 가슴에 잔잔한 감동 같은 게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 제목이 왜 이리겠느냐라는 거죠. 고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화에서 딸이 8살 때 이제 학교 숙제로 에세이를 씁니다. 근데 에세이를 쓰는데 에세이가 백경, 모비딕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그 에세이가 어떻게 나오냐면, 딸의 글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악마지 그 백경이라는 흰 고래가 악마가 아니라는 그것을 이렇게 쓰는 그 글이 나와요. 거기서 학생들하고도 그걸 읽고 강의에 이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게, 다시 백경으로 돌아가 보면, 모비딕으로 돌아가면, 그 모비딕에서 그 영화 전체를 통해서 상당히 괴물로 나오는 그 고래는 자연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자연은 그냥 자연인 거죠. 그리고 고래는 자기의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소설 전체에서 악마로 우리가 그 소설을 다 읽고 덮으면 과연 악마가 누굴까라는 생각을 자신한테 묻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선장 에이헤브가 악마인지, 아니면 그 고래가 인간을 공격하고 배를 뒤집어 버리고 뭐 상처를 내고 이런 고래가 악마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소설이 사실은 위대한 클래식으로 분류되는 이면에는, 이 소설을 읽고 만약에 고래를 악마로 묘사가 하고 이 악마를 극복하는 인간의 어떤 모습을 그렸다면, 아마 이 소설은 클래식의 반면에, 명작의 반면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죠. 딱 듣고 나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악마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비로소 이제 그렇게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The Whale이라는 그 프레이즈가 주연한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몸집이 크고 사람들이 꺼려하고 만나기도 꺼려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 살이 쪘다고 해서 우리가 뭐 무시해버리고 좀 싫어하고, 이런 대상이 정말 악마가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 악마로 치부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이 악마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 얘기를 하나 더 하고자 하는데요.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그죠? 소설도 있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서 절대 반지를 찾아서 운반해서 용암에다가 들고서 그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것이 호빗의 그 프로도의 임무지 않습니까?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나면 사실은 그 북유럽의 신화적 서사를 가지고 있고, 신화적 여러 가지 영웅 시리즈라든지 서사나 캐릭터가 쏟아져 나오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마치 그 모비딕을 보고 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영화도 재밌고 뭔가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지만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냐면, 이 반지라는 게 뭘까? 반지라는 상징이 뭘까? 그 다음에 이것을 모비딕에 빗대어 보면은 모비딕이라는 악마적 상징은 뭘까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다 읽고 나서, 명작이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에 이것을 가져왔을 때 그 선장과 그 다음에 절대 반지를
노리는 절대 반지가 잘못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반지에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반지는 반지일 뿐인데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만약에 악마적 속성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그 고래와 저항하는 선장이라는 악마적 속성, 인간의 광기를 드러내는 속성, 그리고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 반지를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같은 것을 악마적 속성으로 본다면 이 시대에 가져와서 우리 시대에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뭔가 존재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한번 이 시간에는 돈이라는 것으로 한번 가져보자라는 거죠. 만약에 진짜 돈인지 아니면 돈을 향한 우리 인간의 욕망이 악마인지 아니면 돈이 악마인지 한번 따져보고 싶은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따져보는 것으로 이 수업에 좀 할애를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모비딕과 그 반지의 제왕의 악마적 속성의 상징은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돈보다는 돈을 향한 우리의 욕망이 악마적 속성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은 가능하잖아요. 그죠?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돈이 정말 무엇인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돈은 철학자의 도리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사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책들에 이 문구를 인용을 하고 이 문구가 어디서 소개됐는지에 대한 얘기들은 좀 잘 없어서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철학자의 도리다라는 거죠. 그럼 철학자의 도리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 전에 철학이라는 건 뭔가, 여러분한테 철학은 뭐죠? 제가 이해하는 철학 혹은 제가 배운 철학은, 제가 읽고 혹은 배운 철학은 뭐냐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개념이다라고 한번 이 수업에는 따져보고 받아들이고 넘어가 보죠. 그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돈이 만들어졌다면 이 돈이 어떤 역할을 하냐라는 거거든요. 저기에 사이클을 하나 제가 걸어놨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물질과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출발을 해보죠. 물질과의 관계로 출발을 해서 이 물질과의 관계를 사물로 가져온다. 이것은 저희가 몇 번 다루긴 했어요. 앞에 사는 뭐였죠? 앞에 사물의 앞에 사는요, 인간의 일. 그 다음에 물은요, 자연의 일이죠. 그래서 인간의 일과 자연의 일이 지극하면 두 개가 통한다라는 게 사서에 나오는 대학의 첫 구절입니다. 첫 구절. 경물치지라는 게 경물에서 두 번째 물이 격사물치지거든요. 사물이 지극하면 두 개가 통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버트란트 러셀의 예를 들면서 matter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죠. It matters 하면 중요하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matter 하면 사물이기도 하죠. 물건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일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관계를 사물로 바꾼 다음에 사물은 또 뭐로 바꾸느냐? 사물은 무엇으로 바꾸냐면 제가 저기 나와 있듯이 숫자의 상징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가 물을 에비앙으로 바꿨다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만이 할 수 있죠. 뭔가 아무리 어떤 그 자연 생태계에서 생존의 법칙에서 생존한 사자든지 뭐 좀 IQ가 높은 고릴라라든지 이런 그 동물도 사실은 사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사물로 만드는 일이 있어서 사물로 만들었다는 자체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만이 사물로 만들어서 그 사물을 숫자화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 숫자화하는 거죠. 상징적 숫자하는 거예요. 상징적 숫자를 우리는 가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숫자의 수학으로 바꾸는 그 독특한 능력을 가진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 혹은 기하학적 숫자로 바꾼 다음에 이것을 다시 관계로 바꾸잖아요. 인간의 관계를 바꾸죠. 우리가 가격을 만든 다음에는 거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아까
인간이 물과 만나는 관계에서 사물을 교환하는 가치에 그 서로 바꾸는 그 능력을 바꿀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것을 가능하는 게 돈이더라는 거죠. 이 관계를 만드는, 관계를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을 만들었다. 그죠? 개념을 만드는,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개념을 만든, 이것을 우리는 철학자의 도리라고 정의를 한 거죠. 이까지는 좋아요. 돈이 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까지는 좋은데, 이까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우리가 인간이 가치라는 걸 따질 때 효용의 가치, 쓰임의 가치, 사용의 가치, 다음에 교환의 가치,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는 형성의 가치, 이렇게 가치를 여러 개 둘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효용이라든지 쓰임의 가치까지는 개인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만약에 뭐 교수로서 어떤 여러분한테 쥐꼬리만한 지식이라도 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이것은 사물이죠, 그죠? 지식의 사물로 만들어서 이게 만들었으면 제가 근데 뭐 생수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옷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그 상징의 숫자의 상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만드는 역할에 해당되는 가치를 제가 교환하는 거죠. 이것을 교환의 가치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까지 이제 돈이 그 역할까지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급자족의 시대라든지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는요, 경제 시대, 사회적 시대니까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숫자의 상징으로서, 기호인 돈으로서 그것을 가져옴으로써 내가 마치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는 거죠. 이까지가 돈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거의 전부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영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제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진흙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이분이 타고 만약에 이제 그런 몫으로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나요, 혹시? 이제 그렇게 있을 수 있으면 자기 집을 짓는 거죠. 근데 내가 집을 못 짓지만 나는 집을 가질 수는, 소유를 할 수 있는 거죠. 뭐로요? 저기 나와 있는 숫자의 상징으로서 가질 수 있는 거죠. 철학자의 돌로 내가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내가 집을 지은 사람처럼 느낀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와인을 만들지 못하지만 내가 가진 돈으로 와인을 사면 마치 내가 와인을 마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다 느끼고 있는 거죠. 내가 디올이라는 핸드백을 만들지 못해도 그 핸드백을 만드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그것을 사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롤 모델, 역할 모델을 이 사회에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요리를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백을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영화를 직접 찍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가질 수 있다라는 자신감 혹은 개념적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능력이기도 해요, 사실은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고 어느 순간 영향을 받게 되버린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돈으로 하는 순간에 그 돈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타자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타자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능력이 모자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 둘 쌓이다 보니까
상징적 숫자가 우리의 여러 의식까지도, 언어의 세계에서만 그런 게 있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의식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쳐버리더라라는 거죠.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얘기는 들었죠, 그죠? 할머니가 처음에 이제 손주가 어릴 때는 손주가 와서 할머니 얘기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면 이제 아기가, 손주가 너무 이제 재밌어하고 할머니 또 해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죠. 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애가 크면은 이제 게임을 하게 되고 친구가 더 좋아지고,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지겹게 되고 할머니 만나는 걸 싫어하게 되죠. 그런데 할머니는 그때쯤 되면은 자기 손주가 더 귀엽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무엇을, 이제 비장의 무기가 있잖아요. 뭐죠? 손주의 관심을 사는 거죠. 용돈을 주는 거죠. 용돈을 주면 이제 손주는 이제 할머니가 용돈을 주는 순간에는 그 할머니한테 와서 얘기를 들어주는 척하게라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여러 가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모든 게 사실은 돈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얘기를 나눴고요. 그러면 이 돈이 지금처럼 가져도 괜찮으냐는 얘기를 많이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수업을 준비하면서 사실 밤을 샜어요. 밤을 샜는데, 사실은 이 연휴라서 사실 오늘 수업 진행하는 거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제 어제 이제 저녁에 이걸 이제 저녁에 가다듬다 보니까 이게 말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나요?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뭔가 잘 안 되는, 그리고 이제 거의 밤을 샜어요, 어제. 그러니까 이게 멍해요, 지금요. 그래서 내가 좀 무슨 말을 다음 얘기하느냐 이렇게 자신도 잘 없고 이래서, 오늘은 조금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전에 영어 강의에서는 completely fail, 그죠? 완전히 실패를 하고 와서 지금 여기도 소침되고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전달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확실히 가지고 왔는데 이게 잘 표현이 잘 안 돼요. 오늘 이상하게 제가 잠을 못 자서 그렇기도 한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롤 모델의 추상이라는 얘기,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때까지 나눈 추상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추상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돌아갈 때, 그러니까 언어의 세상에서 의식의 세상으로 돌아갈 때 추상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추상이 뭐였나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도 좀 나왔는데 추상이 뭐였어요? 내가 자아를 만들 때 활용한 조건과 상황을 떼어낸 거죠. 조건과 상황을 떼어낸 거죠. 돈이 추상이라는 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요, 돈은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돈을 내가 쓰는데 회수권처럼, 제가 회수권, 버스를 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썼던 회수권은 뭐냐면 조건과 상황이 있죠. 이것도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큰이랑 회수권의 개념은 뭐냐면 조건에 따라서 이것을 쓸 수 있는지 쓸 수 없는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돈은요, 버스를 타도 되고 와인을 사서 먹어도 되고 점심을 사서 먹어도 되고 여행을 가도 되고 조건과 상황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추상의 대표적인 예가 돈인 거예요. 돈. 추상은 그만큼 굉장히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어떤 작품을 걸어놓고 밑에 제목을 추상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있단 말이죠. 이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이런 추상의 세계를 상상해 보니까, 예술가가 해보니까 많은 곳에 쓰이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조건과 상황이 없더라도 쓸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진 추상의 가장 위력적인 추상을 하나 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게 돈이라는 거죠. 돈은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쓰이더라는 거죠. 그럼 이제 할머니가
손주한테 용돈을 주면, 돈을 주면 그냥 손주는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뛰어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싫을 때, 아니면 일에 지쳤을 때 회사에서요 보상금이나 성과급 같은 걸 준다라면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힘이 나죠. 이게 묘하게 추상이 작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추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통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돈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있어 보면, 역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다른 사람도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추상에 의해서, 추상의 힘에 의해서, 추상의 권력에 의해서, 추상의 위력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구조, 사회적 체계, 사회적 관계,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는 거죠. 이게 후기구조주의에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요. 근데 내가 주체를 가지고, 나의 의식을 가지고, 나의 어떤 애착을 가지고, 나의 열정을 가지고 나는 이걸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10년쯤 지나다 보니까 그때도 역시 장학금을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했구나, 학점을 잘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했구나, 아니면 좋은 회사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했구나, 상여금을 받기 위해서 투쟁을 했구나,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보너스를 받기 위해 투쟁을 했구나.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추상으로부터 과연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모비딕이나 아니면 반지의 제왕에서의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악마성은 과연 이 사회에서 어디에 존재하냐라는 거죠. 그러면 돈이 악마냐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뒤집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것에 궁극적으로 지배를 당하는, 혹은 탐욕을 부리는 우리가 악마일 수도 있겠다라는 가설을 한번 이제 중간쯤 왔으니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요, 이제 예를 하나씩 들어야 그래도 이해가 되니까 캐릭터를 보시죠. 여러분이 학생 캐릭터인지 아니면 뭔가 사회에 나가서 독특한 캐릭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봉 때문에 그 캐릭터, 혹은 관심을 받고자 하는 캐릭터, 뭐 이런 것 때문에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과연 옳은 내가 진짜 원하는 캐릭터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캐릭터도 돈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를 들어보면요, 실력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도 서울대학을 못 나왔어요. 여러분도 서울대학을 못 가신 거잖아요. 그죠? 서울대학을 못 간 사람들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럼 서울대학에 갈 수 있는 실력은 뭐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보면, 혹은 조사를 해보면 대치동이나 사교육을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서울대학에 들어간, 혹은 유니스트에 들어온 실력은 어떻게 쌓았을까요? 우리가 돈을 내고 학원을 다녀서 사교육을 받은 실력을, 그게 전부 다 아니지만 수업에 뭐 이렇게 모든 걸 다 고려하지 말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거죠. 이해를 위해서. 그러면 그 실력을 우리는 샀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1982년도에 우리나라에 프로야구가 있었어요. 이제 출범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재수하던 시절이었는데 딱 그때 프로야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프로야구가 1년만 더 늦게 시작했어도 제가 서울대학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프로야구가 너무 좋으니까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야구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실력이 꼭 돈과 비례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 80년대에는 혜태 타이거스라는 팀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의 이제 기아 타이거스죠. 이 팀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그런데 연봉의 순서로 보면 혜태 타이거스가 그렇게 높은 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굉장히 낮은 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승을 여러 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 롯데가 연패를 하고 한화가 연패를 하고 뭐 키움이 연패를 하면 그 팀이 실력이 없는데 그 선수들한테 정신 차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한번 연봉을 따져보세요. 연봉을요. 수도권에 있는 팀에 비해서 연봉이 턱없이 낮습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롯데자이언트를 좋아하고
혹은 키움을 좋아하고 아니면 뭐 기아 타이거스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것과 이 선수들의 연봉 수요를 봤을 때 이 뭐 LG 트윈스나 이런 팀보다 연봉이 낮다면 이게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의 실력이라는 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잠시요. 그 다음에 개성을 한번, 개성요.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지금 제가 보면 지난번에 보다 검은색 옷이 대폭 줄었어요. 제가 한마디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초록색도 입고 오시고 파란색도 입고 오시고, 그죠? 예, 색깔이 좀 보여요. 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초대받아서 드레스 코드가 있는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옷을 사고 아니면은 핸드백, 디오르 핸드백을 사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 옷을 대충 입고 가면은 거절당할 수도 있고요. 드레스 코드가 있는 파티에서는요. 그러면 나의 개성, 여러분의 개성은 뭔가 물건을 사야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현대 사회에서 소비가 되는 명품 혹은 상품을 사지 않고 우리의 개성을 따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머리 스타일을 하고 옷을 입고 그다음에 안경을 쓰고 아니면 여러 가지 핸드백을 사고 하는 모든 개성이, 많은 개성이, 모든 건 아니겠죠. 많은 개성이 구매에 의해서 된다면 돈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돈을 가지지 않고, 돈으로 구매하지 않고 내가 나의 정체성과 개성을 꾸밀 수 있는 게 몇 가지 정도 있을까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혹은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요. 그렇다면 나의 실력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돈이 관여를 하고, 나의 개성도 그렇고 심지어 나의 캐릭터도 그렇고 개성도 그렇고 심지어 명예도 그렇습니다. 멤버십만으로 들어가는 식당이 있는가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 멤버십으로 이렇게 띡 한 다음에 들어가는 그런 술집도 있고, 뭐 일본에도 있고 우리도 있죠, 그죠? 근데 그런 데는 자기의 공동체 혹은 소속을 돈으로 그 어떤 계급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내가 돈 낼게 이런다고 그런 식당에, 레스토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만약에 그런 레스토랑이 있다면요. 그렇다면 나의 명예도 어떻게 보면 돈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나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 지난번에 도시라는 걸 따지면서 역할이 왜 중요했죠?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배우로서, 롤 모델 배우로서 어떤 언어를 가지고 연기하듯이 언어를 가지고 기여해야만 되는데, 나의 롤 모델도, 나의 역할도 돈이 어쩌면 이렇게 결정해 주는 그것을 된다라는 게 이 서클에서 관계사물 숫자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잖아요. 이것을 따져보면 되게 슬퍼지는 거죠. 내가 과연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내 자신이 그래서 이제 산에 이제 자연이론으로 들어가서 모든 걸 자기가 해결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그럼 돈도 필요 없고, 그냥 돈이 필요 없지는 않겠죠. 돈도 전기도 쓰시더라고요, 그죠? 물도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부분 자기가 자급자족 혹은 공동체 위주로 이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도시에 살고 이 사회 속에 살다 보면 거의 모든 것에서 우리가 악마처럼 때로는 멸시하고 때로는 신격화해서 물신적으로 숭배를 하는, 돈으로 꾸며진 이런 세상 속에서 살게 되는 거더라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치밀하냐면요. 인간이 얼마나 치밀하냐면 인간이 2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2등이라. 어떤 동물도 2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 외에는요. 우리가 자연의 생존 법칙에서 사자가 공격을 하는데 사슴들이 막 도망가면서
내가 2등 할게 이렇게 하면서 뛰어가지는 않잖아. 너가 이번엔 죽어, 내가 다음에 죽을게, 내가 그래서 그걸 2등이라고 할게, 이러는 개념을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인간은 뭐냐면 1등을 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계급한테 너는 2등 해라라는 개념을 주는 거죠. 뭐 3등도 있고 4등도 있지 않냐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다 2등이죠. 2등의 2등이 3등이고 3등의 2등이 4등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치밀한 기획이냐면요. 그리고 뭐 그게 내가 이렇게 치밀하게 기획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 같지도 않지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이라는 건요. 우리 사회가 뭐 꼭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 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럼 서울대 10개 만든다. 기발하죠. 근데 이런 데 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2등을 10개 만드는 거예요. 2등을 만든다는 뜻은 뭐였죠? 1등을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서울대를 10개 만든다는 것은 서울대보다는 못한 연세대를 10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름은 서울대 줄게. 10개 대신 10개 정도 만들어서 다 서울대하고 똑같아 라는 말을 하되 뒤에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역시 서울대가 중심에 선다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름부터 다르게 바꾸고 뭐 그걸 없애버리고 10개를 만들면 네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도 나는 의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서울대를 10개 만든다? 이런 정책 같은데 뭐 지금의 정책을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인간은 돈 위주로 랭킹을 매겨서 2등의 개념을 철저하게 이용함으로써 이 사회를 어떻게 보면 중앙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이 체계를 유지하는 질서 같은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기발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제가 제일 마지막에 적혀 있는 것 같이 숫자 상징의 주체를 넣자 이런 거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후기구조주의, 이제 전쟁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간이 너무 망가지니까 이건 도대체 이성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에 의지하게 되죠? 체계와 구조에 의지하게 된다고 하죠. 이것을 우리는 구조주의 움직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구조주의 움직임은 언어에 푹 빠져서 언어는 좀 믿자라는 거죠. 기호를 믿자라는 거죠. 그런데 기호 중에 가장 대표 주자인 돈이 가만 살펴보니까 얘는 우리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건 누구죠? 돈이 그렇게 자기가 모습을 계속 변화시켰다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만든 것도 인간이라면 그 흰 고래를 향해서 엄청난 복수심을 발휘하는 그 선장이 악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래는 자기 먹거리를 먹고 바다에서 생존을 위해서 뛰어다녔잖아요. 그 다음에 반지의 제왕에서도 반지는 누군가가 만들어서 반지는 그냥 반지인 거죠. 반지를 끼는 순간 모든 힘을 가진다고 믿는 것은 인간이었고 인간과 닮아 있는 악마의 존재들, 여러 가지 종이 다르잖아요. 그죠? 종. 거기서 여러 가지 종들이 나오죠. 이런 종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반지 자체가 악마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언어적으로 이해하냐면, 언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상징이잖아요. 상징은 영어로 심볼이죠. 심볼은 어원으로 함께 던지다, 던져서 함께 만들다, to throw together입니다. 이렇게 던져서 심이라는 게 함께 모인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악마는 다이어볼릭이죠. 심볼릭과 다이어볼릭인데 그 다이어볼릭은 앞에 DIA죠. 다이어볼릭은 뭐냐면 throw apart. 던졌는데 두 개로 팍 나뉘고 또 던지면 또 나눠지고, 이런 것을 다이어볼릭, 악마라고 하죠. 그러면 이 말에서 우리가 서양의 일이긴 한데요, 던져서 혹은 두 개를 합치면 이걸 뭐죠? 천사와 같이 심볼이죠. 상징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던졌는데 두 개로 나눠지고 이렇게 되면은 자꾸 이분법으로 나눠지고 싸우고 또 갈등이 생기고 이래서 이것을 악마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돈은 상징으로 출발했는데 이 돈을
만든 사람, 처음에 만든 사람은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돈은 우리가 의미를, 가치를 교환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돈에 악마성이 들어가서 자꾸 분리시켜버린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면 이 분리성을 가진 악마가 돈 안에 들어가게 만든 것은 역시, 그죠, 에이브햄이라는 선장이든지 아니면은 그 반지의 제왕에서 그 반지를 끼고자 하는 무수한 인간의 존재, 다른 종의 존재들이지 반지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가져와서 이 시대에 돈이라는 것은 악마라고 보고 이 돈을 깨부수자, 아니면 돈을 혁파하자, 돈이 중요하지 않다, 돈을 가지면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돈이 원래 가지고 있던 심볼릭, 상징성, 천사적인 착함, 선함을 되돌려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것의 열쇠도 우리가 출발하는 철학자의 돌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관계사물, 상징, 관계사물, 상징, 빙빙 돌죠. 근데 여기에 상징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상징을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추상으로 쓰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죠? 추상은 뭐였죠? 앞뒤 안 가리고 조건과 상황을 전혀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무엇, 그죠? 이것을 우리는 추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철학자의 돌로 출발할 때는 뭐였죠? 상징이었잖아요. 우리가 출발하고자 하는 건 상징이었는데, 상징을 어떻게 돈으로 바꿔서, 기호로 바꿔서 쓰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됐나요? 추상으로만 쓰고 있더라라는 거죠. 추상으로. 돈은 추상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앞뒤 안 가리고 조건과 상황에 불문해서 쓰겠다라는 의지를 돈 안에다 넣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는 되돌려 놓기만 하면 되죠. 원래 돈을 만들고 기호를 만들었던 그 상징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의 돈은 추상이잖아요. 그러면 상징을 가진 돈은 뭐죠? 그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린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쓰일 수 있는 돈, 이게 상징인데, 이것을 우리는 토큰이라고 정의를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요, 토큰으로 되돌려 놓는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급선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께서 마음대로 바꾸셔도 되죠. 그런 어떻게 논리를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가져달라는 것이지, 제 의견에 동의를 해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빠뜨리고 넘어간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런데요. 만약에 이제 최고급 레스토랑, 한 끼에 100만 원 하는 레스토랑이 실제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죠, 그죠?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잘 아시죠. 만약에 이제 서울의 북촌에 그런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런 레스토랑에 저도 이제 말만 듣고 다녀온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기 가면 한 사람의 한 끼에 100만 원인 거죠. 두 사람이 가면 200만 원인 거죠. 그런 밥이 얼마나 맛있을까 이게 궁금하긴 한데요. 거기 가가지고 와인을 시킨다는 거죠. 와인을. 근데 만약에 한 끼에 100만 원 하는 식사를 이제 하면서 와인을 시키는데, 와인을 한 3, 4만 원짜리 시킬 수는 없잖아요.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와인 이제 메뉴를 보면 와인은 수백만 원인 거죠. 그런데 한 끼에 100만 원에 큰맘 먹고 뭐 1년을 이제 벌어서, 아니면 뭐 내가 큰 결심을 해서 이제 간 거죠. 가서 이제 밥을 먹는 거죠. 이제 친구하고 갔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갔든지 갔는데, 밥까지는 어떻게 이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와인에서 만약에 최고 비싼 와인의 한 병의 가격이 30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그런 가게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 300만 원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돈이 진짜 많다면 300만 원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와인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싼 거는 5만 원짜리 와인도 있는 거예요. 5만 원짜리도 비싸죠, 그죠? 우리한테는. 여러분한테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비싸죠. 근데 그것을 시키느냐? 안 시키더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와인을 이렇게 쭉 본 다음에 제일 싼 것 다음에 싼 거, 이 정도를 시키더라는 거죠. 그래도 내가 100만 원짜리 밥을 먹는데 제일 싼 와인을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5만 원짜리를 시킬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더라는 거죠. 대개는요.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면 그 다음으로 싼 와인은 어느 정도 하느냐, 한 3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온 사람들이 30만 원짜리 와인을 시키더라는 거죠. 주문을 하더라는 거죠. 와인을 먹을 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 레스토랑의 주인이라면 어떤 와인의 핵심적인 포커스를 두고 그 홍보하겠냐라는 거죠. 30만 원짜리 와인의 핵심을 두겠죠. 그러면 원가로 볼 때는, 예를 들면요, 원가를 보면은 한 5만 원짜리나 3만 원짜리 와인은 원가가 한 10,000원 정도 하는데 30만 원짜리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키는 두 번째로 싼 30만 원짜리의 와인은 대개 한 2, 3만 원밖에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가격을 30만 원을 올려놓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돈으로 모든 가치가 형성되는, 캐릭터, 실력, 명예, 개성이 되는 2등의 개념을 철저하게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꼭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각을 보는 것들의 참고점이 몇 개가 생기면 여러분도 그 시각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고요. 한번 이렇게 조절당하는 거, 두 번 조절당하는 거, 한 번은 조절당하지 않게 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돈이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모든 롤 모델을 할 수 없고, 롤 모델을 최대한 디자인해야 되겠지만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롤 모델을 직접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돈을 주고 사서 내가 마치 롤 모델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주는 거죠. 그 포장 속에는 개성도 있고 실력도 있고 캐릭터도 있고 명예까지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지배하는, 혹은 돈의 가치를 자기 마음대로 둘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많은 어떤 구성원, 우리가 사는 일반 대중들이 거기서 역할을 못하게 돼버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지 소유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철학자의 돌을 처음에 만들었던 인류가 처음에 냈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은 관계를 뭐로 바꾼다고요? 사물로 바꾸고. 에센스 마찬가지죠. 우리가 후설의 현상화에서 이쪽에 비언어의 영역과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일한 거죠. 여기에서 사물로 바꾸고 사물을 상징으로 바꾼 다음에 교환의 가치가 생겼잖아요. 우리가 교환의 가치. 그런데 이게 운영되다 보니까 이 상징이 어느 순간 추상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추상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이 추상을 상징으로 되돌려 놓으면 내가 비록 와인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지금처럼 추상에 의해서 와인을 먹는 것이 아니라 와인을 살 수 있는 코인이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삶을 쭉 살아가서 와인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독특한 와인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상징이니까. 추상이 아니라 상징이니까. 그 와인이 정말 사고 싶은데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빌 게이츠라고 하더라도 그 와인은 여기 있는 몇 명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런 돈이 작동하는 사회가 만약에 있다면 이것은 상징이 통하는 사회일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함부로 못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와인이 됐다가 에너지가 되고요, 교육이 되고, 그다음에 전기가 되고, 물이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되기만 한다면 그것은 상징을 쥐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할 거라는 가설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팀 프로젝트를 하실 때 어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혹시 추상이 너무 깊이 관여하고 추상만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체계 같은 것들이 혹시 없는지, 이것을 되돌려 놓을 길은 없는지 그 부분에서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데, 이게 쓰면 너무 예민한 단어이기 때문에 잘 안 쓰던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너무 이 단어가 또 그렇게 또 나쁜 단어는 아닌데 혹시 예민하게 반응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뭐냐면 늙은 수컷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 나이대가 되고, 그죠? 수컷이 됐잖아요, 그죠? 수컷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죠. 남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늙은 수컷이라는 단어는 동물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통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상징이죠. 아니면 추상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는데, 이 늙은 수컷주의의 모든 권력이 모이게 되어 있고 권력이 고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남성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정치인이나 많은 경제 혹은 우리 사회에서 꼰대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성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고요? 나이 들어서? 아니면 고인물처럼? 이게 늙은 수컷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에 나이가 들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평생 그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저도 그런 면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늙은 수컷의 이름이 너무 많은 곳에서 이 돈이라는 추상을 좌지우지하고 추상을 통해서 이 사회를 지배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보이니까 남자, 생물학적 혹은 마음 혹은 가치 이런 면에서 남성, 여성이 아니라 일반 대명사로서의 늙은 수컷에 대한 얘기들이 우리는 머릿속에 한번 가져주시고요. 지금의 돈이 늙은 수컷의 대표적인 추상이 되는 것만 막아도 이 사회의 여러 문제들 중에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계에서나 경제계에서나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여러 사회 속에서 그 늙은 수컷을 자처하는 분들한테 너무 다가가지 않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안 되실 거고요. 혹시 되더라도 아차, 내가 옛날에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꼰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분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 말을 어떻게 할까요? 얼버무리지 마시고요. 우리의 그 기호나 구조주의나 이런 잣대를 가지고 어떤 이 늙은 수컷에 대한 잣대를 엄격하게 가져주시기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도 기득권이 되고 고인물이 되고 가치를 많이 가지게 되면 쓱 그쪽으로 가버려요. 이거 정말 경계하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이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다는 것을 꼭 마음에 두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늙은 수컷화 시키는 것에 철저하게 저항해 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방에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 예만 여러분 작성하셔도 되고요. 이 예만 들면서 오늘 끝내려고 하는데요. 1933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이 3월 3일 날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제 취임을 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요. 1933년이죠. 1933년은 미국이 공황으로 엄청나게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1933년 3월 3일 날 취임을 하고요. 3월 6일 날 은행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은행문을 닫아서 1933년 3월 12일까지 6일 동안 은행문을 닫습니다. 닫고 화폐 개혁을 단행합니다. 화폐 개혁을 단행하는 거죠. 루즈벨트가요. 근데 이 화폐 개혁에는 하나의 화폐만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법을 하나 행정명령을 하는 거죠. 개인이 금을 가질 수 없다. 개인이 금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발견되면 모두 압수하겠다는 거죠. 혹은 뒤지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이 기간에 금을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금을 가지고 오면 새로 만들어진 화폐로 바꿔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금 1온즈를 22달러에 바꿔줍니다. 그래서 모든 미국에 있는 금을 다 중앙은행에 정부가 보관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프로젝트를 할 때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이 예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어떤 루즈벨트의 아이디어는 무엇이었을까라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가치의 기준을 그 당시에는 가치 기준이 여러 개 있었던 거예요. 금에 있기도 하고요. 은에 있기도 하고 아니면 쌀에 있기도 하고요. 노동의 가치에 있기도 하고 여러 개 이제 나눠져 있던 거죠. 그 시대를 보세요. 그 시대에는 마르크스주의가 한창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혹은 자본주의가 철저하게 이제 산업혁명을 단계적으로 이끌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치당이 서서히 그 정체를 드러내는 이 세계가 혼란 속에 있던 그런 시기였죠. 그 다음에 미국은 공황에 빠져서 허덕이고요. 이러면 가치의 기준이 혼돈스러운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지를 않는 거죠. 노동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죠. 그러면 루즈벨트가 원했던 건 뭐죠? 가치 기준을 우리 미국은 잡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어디에 둔 건가요? 금에 둔 겁니다. 가치의 기준을.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단어가 금본위 화폐입니다. 금본위 화폐. 그래서 금 1온즈 한 22g 정도 되죠. 그죠? 이것을 22달러를 준 거죠. 그냥 1g에 1달러 준 거죠. 지금 한 20 몇만 원 하니까 그때보다 이렇게 크게 나눠지긴 했지만 이것으로 이제 가치 기준을 만들고 돈을 다 걷어들인 거죠. 미국에 있는 돈을 다 가치를 다 걷어들여서 후보댐도 만들고, 그죠? 인프라를 건설하고 이제 토목으로 이제 하나의 미국 공항을 탈출하게 된 거죠. 이것을 뉴딜 정책이라 하는 거죠. 포런 뉴딜, 루즈벨트의 뉴딜인 거죠. 이때부터 미국이 뭐라고 그러죠? 조금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1944년도 정도 되면 한창 이제 그 전쟁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세계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다 몰리는 거죠. 이 말은 뭐죠? 세계에 있는 금이 미국으로 다 몰리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전쟁 물자를 팔았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다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그 기반을 1934년도에 세워놨잖아요. 금본위 화폐. 금본위 화폐의 기반이 아니라 뭐죠? 가치의 기준을 어떤 특정한 곳에 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브레튼 우드, 미국의 뉴햄퍼셔 주에 있는 브레튼 우드라는 시에 전쟁 승리국이 다 모여가지고 금 1온스를 36달러로 한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1933년도에는
미국만 금본위로 했잖아요. 근데 1944년에 브레튼 우드 협정에 의해서 모든 세계의 가치가 금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는 미국이 뭘 가지게 되나요? 가치 기준을 가지게 되잖아요. 가치 기준. 이게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또 다른, 우리가 프래그머티즘, 실용주의도 얘기했지만 이 가치 기준을 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금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미국이. 1960년대, 70년대. 그러다 보니까 금보다도 더 돈을 발행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한마디씩 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36달러, 1온즈를 36달러 하기로 했는데 왜 너는 자꾸 금보다 더 돈을 찍어내니? 이러니까 미국은 그 말을 들어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줄였을까요? 아니죠. 브레튼 우드를 파기해버린 거예요. 1971년도 닉슨이 브레튼 우드를 파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발표를 해요? 선언은 하지 않지만 어디에요? 달러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깡패 국가가 되는 거죠. 소위 얘기해서 힘이 있으니까, 그들은 힘이 있으니까 깡패 국가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 오늘 철학자의 돈이라는 돈이 악마가 아니라 사람이 그 악마성을 주입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늙은 수컷이 되지 말자라고 우리가 한번 좀 새겨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된 기반에는 금본위가 있었고 금본위를 깨고 이 모든 거에는 뭐가 있었죠? 가치의 기준을 정하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풀려면 돈을 바꿔야 된다, 기호를 바꿔야 된다, 언어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죠? 가치의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라는 거죠. 지금 가치의 기준을 어디다 두면 좋을까요, 여러분? 금? 쌀? 노동시간? AI가 노동시간을 모두 없앴는데 여전히 노동시간이 중요한 거 여러분한테요. 노동시간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노동자가 더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를 더 살리기 위해서는 가치의 기준을 기발한 데 옮겨놓지 않으면 지금의 이 늙은 수컷의 횡포를 이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저 정도 머리로는 저는 이제 저같이 어떻게 보면 녹색 이런 거에 빠져서 지내던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야 똥보니 화폐 이런 걸 냈잖아요. 그죠? 기발하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런 거가 됐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의 가치 기준을 지금 디지털 시대에 어디다 두면은 이 시대의 많은 사회 문제와 가치의 흐름을 제대로 돌릴 수 있겠느냐라는 아이디어를 여러분 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사회 세계 질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힘을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이 학기 중에 될 일도 아니고 혹시 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이게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남은 기간 졸업 후 아니면 평생 그것을 화두로 삼고 숙제로 삼고 한번 생각해 봐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의 사회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열심히 들어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